안녕하십니까. 2차 첫 과목으로 국제정치학인데요. 국제정치학이 쉽지는 않다고들 해요. 들으세요. 일단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사회과학에 속하는 과목이고요. 이제 법 과목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은 정답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경제학은 일단 수리산을 하다 보니까 정답이 있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좀 수에 대해서 좀 공포감 있는 분들은 경제학을 많이 어려워할 거고, 그다음에 법 과목은 보통 통설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많이 봐요. 다수설 통설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쓰면 되는데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어요. 일단 정답이 없고 이론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현상 가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외우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했을 때 이 관점이 맞지만 이 관점은 틀리다고 해석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반대한다. 누가 맞을까? 아무도 몰라요. 자신의 가치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식으로 공부한다면 화학기호 열심히 외우면 되겠지. 수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르고요. 또 요즘에 그나마 덜 하는데 제 딸이 할 때 보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뭐가 맞냐고 계속 물어봐요. 국어도 그렇고 꼭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답에 따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국제정책이 무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나마 정치학보다 덜 하긴 한데 그 사회학이나 정치학, 행정학 같으면 그놈의 개념 때문에 혼란스러운데요. 국제정치학은 개념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행정학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듣보잡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능세대 특징이 뭐냐면 어떤 딱 단어 들었을 때 내가 아는 단어로 치환해서 그걸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휘력 부족이 일단 사회과학을 어렵게 만든다. 어휘력 부족이. 저희 때는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문 거의 안 보죠. 신문도 이제 그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본다든지 하지만 신문을 찾아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문 보면은 상식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요. 칼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때로는 용어 해설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개념은 그냥 모른다. 어휘력 부족, 그다음에 독해력 부족. 피셋 점수가 안 나온 건 결국 어휘력과 독해력 문제예요. 독해력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사회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전공이 관련 전공자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 외교 아카데미는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응시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한 편이에요. 덜한 편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처음 대학 1학년 가가지고 뭐 진도 다 나가지도 않죠. 한 3분의 1 나갈 교수도 있고 처음에 실라버스대로 나가는 교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거의 교과서를 샀지만 교과서 반밖에 안 나가고 그 수업 끝. 그 수업 끝.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 6개월 지나면 뭔지 모르는데 알 것 같아. 뭔지 모르는데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2, 3학년 되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은 못하는데 어쨌든 알 것 같아. 제 수업 목적은 어떻게 본다면 아는 거를 착각하게 하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험의 점수는 나올 겁니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 제 수업을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철저하게 개념과 논리에 기초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뭐가 정답이냐? 저는 정답을 대충 말하진 않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험 과목과 좀 무관하긴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신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개념 어휘력과 독해력 이야기했잖아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신뢰하고 사회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사회현상의 신뢰라는 개념은 똑같지가 않아요. 국어사전에서 신뢰 반대는 불신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신뢰와 불신이 반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함수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신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A라는 사람이 오늘
처음 가게 첫 출근한 새로 고용한 종업원이 있어요. 얘가 누군지 알 게 뭐야, 그죠? 신분증을 속일 수도 있겠고, 얘가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중세라고 친다면 쟤 네 집 아들이지? 쟤 믿을 못 돼. 자, 아는 사람의 관계잖아요. 근데 근대사회는 낯선 사람의 관계예요. 익명성의 사회. 낯선 사람의 관계. 그러면 특히 이제 인터넷이 더 심하죠. 심한데 채팅 상대방이 25세 여성이라고 프로필 올라왔어. 40대 남성인지 알 게 뭐야. 속이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를 비워야 돼요. 가게를 비웠더니 띵 금고 있는 돈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 가능하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제 강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 뭐 이제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면 뭐 신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건 100% 신뢰는 아니겠고. 그래서 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좀 아주 중요해요. 경제학이든 국제정책이든 그건 나중에 그 느낌을 가질 거고 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그래도 나 쟤 믿겠다. 미친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신뢰를 정의할 때 스스로 취약한지를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일부러 학문적으로 어렵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를 신뢰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구사전적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과학적 정의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국제정치를 볼 때도 국제정치학적 정의가 필요하겠죠. 물론 국제정치학 답안에 신뢰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어요. 한국 인류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약을 체결했지만 역사적으로 이 조약은 언제든지 파기되고 수정되고 동맹이었지만 적구로 바뀌고 이게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군사원조 조약을 체결했어요. 정말 전쟁을 벌일 때 제가 지원해 줄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신뢰 문제는 국가 간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미국을 신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말은 뭐죠? 신뢰한다는 말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신뢰를 못하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 생각합시다. 불신 한번 먼저 잡아봅시다. 불신. 어떤 오해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신뢰가 깨질 수 있겠죠. 오해가 사라졌어요. 방금 말한 그 상황에서 불신이 줄었다고 신뢰가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뢰가 형성되니까 불신이 나오는 이유가 메커니즘이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둘은 공존할 수도 있겠고 신뢰도 불신도 없는 관계가 있어요. 분명. 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쟤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런 의미가 없어.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와 불신 둘 다 없을 수 있어. 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신뢰하지만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 둘 다 공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반대말 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야지 안 맞는 게 나온다는 거죠. 둘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과학 서적을 봐야 돼요. 사회과학 과목은 봐야 된다. 그러면 자, 개념 정의할 때 이제 이걸 예를 들었는데 이미지화 시키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텍스트 세대라 가지고 만화 같은 걸로 정보를 취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이제 영상 세대라 불러가지고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만화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라든지 또 음악도 유튜브로 소비하죠. 그게 여러분과 저희 시대와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지고 도저히 이 개념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미지를 가지고 잡으세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뽑으세요. 개념이 문제된다. 그러면 이미지화 시키고 키워드를 뽑는다. 그 키워드를 연결시키면 개념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이론입니다. 개념이 일단 문제될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인데요. 어떤 이론이 나왔다. 그 이론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현상을 설명한 이론이 설명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특히 현실주의 내부에서, 자유주의 내부에서 이론 분화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론이 새롭게 쪼개졌느냐, 혹은 제3의 이론이 나왔느냐, 기존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뭔가가 나왔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라는 거고, 따라서 어떤 국제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예컨대 냉전기와 탈냉전기, 분명 국가 간의 관계가 작동되는 메커니즘, 과정, 프로세스, 이게 달라집니다. 뭐 공부를 좀 했던 분이라면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을 때 미국의 단국 체제는 금방 깨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리로는 세력균형은 보편적 패턴이라고 봤거든요. 제가 일단 설명하면서 표정을 보고 있는데 뭔 소린지 하면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끄집어냈어요. 근데 탈냉전기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 대해서 밸런싱을 아무도 안 해요. 뭐지? 세력균형 이론 말고 이거 말고 적용 안 돼.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론이 나오면 새로운 이론이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연구 방법. 예컨대 과학기술 발전, 과학은 사회과학도 과학이니까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나오면서 이론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지 않으니까 대충 새로운 이론 나왔다 하면 학문의 발전보다는 어떤 안보 환경 변화 때문에 새로운 이론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흐름을 잡는다 라는 거고요. 개념은 키워드를 뽑는다. 이걸 뽑으면 일단 책 덮은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이거야 라고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채점자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크게 본다면 양대 패러다임이 있다고 치자. 채점자가 A라는 이론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출제했는지 B에 기반해 출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공부량이 아주 많고 이론 흐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건 가능하죠. 전제문 있어요. 앞에 깔아놓고 다음에 질문 던지거든요. 전제문 보니까 이 문제는 이런 흐름, 이 논문에 기반해서 혹은 이 계보의 학자가 출제한 거야. 교수가 출제한 거야. 감이 올 수 있어요. 감이 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감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라는 거고, 채점자가 3명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 이걸 출제한 교수가 X라고 칩시다. 근데 Y, Z 교수가 똑같은 관점에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썼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알겠죠? 중요한 건 자신의 주장. 우리가 보는 시험은 논술이죠. 설명문이 아니고요. 1980년대까지 이제 고시라고 했을 때 5급 일행직이라든지 일단 외시 그 문제들에서 한 문제는 논술이고 두 문제는 작은 문제는 설명하라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옮기면 작은 문제는 점수 퍼준다. 그래서 관건은 이 두 개를 준비 못해서 폭탄이야.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문제를 잘 썼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큰 문제에 대해서 논술이죠. 그걸 어떻게 썼는지가 결국 전체 점수를 좌우할 겁니다. 근데 19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세 문제 다 논술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만 외시 쪽은 외교사 쪽은 설명하라 문제가 주로 많습니다. 외교사 쪽은 설명하라, 논술보다 설명하라가 많고요. 그거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외교사 파트에서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일단 국제정치학이라는 이슈에 관한 건 논술 쪽으로 나온다면 외교사는 일단 설명하라. 근데 외교사인데 설명하라가 아니라 논술로 나왔다. 그러면 최근 중국과 미중 관계에서 기존에 쓰는 외교사 이거를 적용해 보세요.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거는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우리는 논술 문제를 대비해서 간다. 논하라로 끝나죠. 이렇게 가는 문제, 논술 문제입니다.